지금 주식이고 뭐고 지금 채권 사모으고 있다라는 발언을 여기저기서 하고 다닙니다. Borderline autistic. 나는 정말 나같이 분석을 하는 사람은 없다. 거의 자폐급 수준으로 집착을 하면서 요즘 증시보다 더 다이나믹한 게 채권 시장이라서 채권 시장을 좀 봅시다. 역사상 최악의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는 올해 채권 시장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 재건을 위해서 이 마셜 플랜이라는 게 발동됐던 1949년, 그리고 1차 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됐던 1920년대, 그때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채권 시장 붕괴라고 합니다. The bond crash threatens liquidation of the world's most crowded trades, including long dollar and long US tech. And adding a bond crash means that a high in credit spreads and low in stocks had not yet been reached. 한마디로 아직 갈 길이 매우 많이 남았다. 앞으로 크레딧 스프레드는 더 커질 거고 주식의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채권 시장은 올해 역사상 최악의 대폭락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채권 시장이 붕괴됐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채권이 매우 싸지고 채권 수익률이 폭등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폭등이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다시 없는 기회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IG 그레이드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ETF의 대표주자 이 LQD를 보면은 지금 10년 이후 최저치에 도달했네요. 여기서 이제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대형 기업들 단기 유량 채권을 사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회사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국채 수익률처럼 그 yield curve inversion 현상이 그나마 없어요. 그리고 예시를 보면은 진짜 이게 수익률이 참 괜찮을 수도 있는 게, 애플 같은 정말 우량주 상대적인 단기채만 보더라도 한 4.5% yield가 나오고,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을 보면은 하이힐드는 이제 그 정펀드라고 하는 채권이죠. 투자 적격 등급의 그 밑에 있는. 근데 얘네들 보면 웬만하면은 뭐 6, 7%는 기본이고 이제 9%까지 가는 일도 많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사라 뭐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지금 이러한 매크로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능력을 좀 보자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High Yield Index라는 거고, 지금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이긴 한데 뭐 그때 당시보다는 사실 수익률이 그 정도는 높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디폴트 리스크이기도 하고,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제 급하게 필요한 운영 자금이 있거나 뭐 M&A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현금 조달이 많이 그리고 빨리 필요할 때 회사의 신용으로 파이낸싱 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투자 적격 등급인 IG 그레이드가 아니라서 하이힐드라고 부르고 정크본드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채권 수익률이 높은 만큼 그만큼 회사의 이제 부도 디폴트 리스크가 커서이고, 아니면은 꼭 회사의 부도까지가 아니더라도 그 채권이라는 프로덕트 자체에 있어서의 디폴트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이자를 제때 못 낸다던가 원금을 못 갚는다던가 이런 상황도 디폴트가 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뭐 아실 만한 기업들을 좀 예로 들어보자면 로열 캐리비안, 그러니까 크루즈주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었잖아요. 이번에 하이힐드 리파이낸싱을 했는데, 하이힐드 채권 이제 조달 이후에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이 B1에서 B2로 강등됐어요. 거의 그 정크본드 수준에서도 한 5계단 내려온 셈인데, 이제 원자재 주식 중에서 아쿠아라는 기업을 보면은 2년 만기채 수익률이 6%가 넘고, 꼭 이런 기업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다 좀 대세가 이런 식인데, 근데 예전에 있었던 채권의 베어마켓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때 당시 하이힐드 채권 크레딧 퀄리티가 훨씬 더 낮았고 부실 채권 수준의 채권 비중도 높았단 말이에요. 정크본드가 말 그대로 정크본드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에는 디폴트 리스크가 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럼 이 정도 수익률은 2008년에도 본 적이 없는 수익률이다 이러면서 이제 요즘 포트폴리오에 하나둘씩 이제 주워 담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채권왕이라고 부르는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유명한 투자자이고 이제 더블라인 캐피털이라는 운용자산 규모 107 billion dollars, 이 정도의 이제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고, 뭐 주식, 채권 운용 다 하는 이런 전문 운용사 대표입니다. 이 아저씨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구조화 상품, 이제 structured product, 그리고 fixed income, asset allocation 이렇게 해서 이제 채권이나 이제 채권 관련된 프로덕트만 거의 90 billion 넘게 투자를 하고 있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fixed income 쪽으로 이제 투자를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이 아저씨가 요즘 나 요즘 지금 주식이고 뭐고 지금 채권 사모으고 있다라는 발언을 여기저기서 하고 다닙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Because it's cheap. 10-year yields are up in 2022 by more than any other prior years. 그 어떤 해보다 지금 가장 높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보시면 2022년 같은 경우는 상승폭만 봤을 때 지금 너무 단기간에
235 bips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 60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 그리고 채권 가격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폭락을 보였던 거죠. 지금 미국 연준의 주도하에 이제 각국의 금리가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영국 정부만 보더라도 뭐 감세 법안 같은 거를 내놓는 시도를 하다가 또 재정 건전성 우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그냥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이 채권 시장의 붕괴가. 물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경기 침체에도 걱정을 하고 또 연준의 인플레이션 엑싯 플랜에 대해서도 딱히 믿음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연준이 연말 한 4.5에서 4.75 정도의 기준금리를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제 그 이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마켓 프라이스에 베이크인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이 건설학 아저씨도 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Bonds are cheap, but the momentum to higher yields is relentless. 그런데 그럼 이 아저씨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제 이 사람의 트윗 하나하나까지 다들 이제 관심을 갖는가? 이게 채권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이제 매크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에quity 뭐 롱숏 펀드를 운영을 한다. 그럼 정말 그 개별 기업의 분석에 훨씬 더 많은 치중을 주고 뭐 그 개별 기업의 캐시플로우를 엄청 분석을 한다던가 뭐 물론 매크로 상황이 어느 정도 팩터가 되기는 하지만 채권은 진짜 말 그대로 매크로에서 시작하고 매크로에서 끝나는 그런 투자거든요. 거시 경제나 이제 그에 따른 금리 이게 결국 모든 거를 좌우하는 시장이 픽스인컴 시장이라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았는지 이 사람의 매크로비와 투자가 연계된 이제 과거 발언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저씨의 좀 트랙 레코드를 볼까요? 자, 2020년 4월의 인터뷰입니다. The so-called bond king revealed that he just initiated a short position against the stock market, betting that the US stocks will go down again.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한 말이 Actually, I did just put a short on the S&P at 2863. 라고 했었고 그 이후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불마켓이 한 2년 동안 있었죠. 결국에는 뭐 타이밍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 또 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I don't like Bitcoin here. I don't like things that are up on a still like that. 뭐 어쨌든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타이밍이 틀린 거죠. 타이밍이. 네.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2021년 7월에 또 한 말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US dollar. So it's a question of what your horizon is. In the short term, the dynamics have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in place for the dollar to be marginally or moderately stronger.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아주 조금 moderately 잘 봐줘서도 moderately strong 할 거다. 하지만 in the longer term, I think the dollar is doomed. 라고 발언을 했었던 게 작년 한 1년 전 정도쯤인데 사실 그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달러가 폭등을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결국 이게 다 타이밍이 관련된 거라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사실 소개해보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 그나마 좀 최근 들어서 좀 나오시는 분 같거든요. 근데 구글 검색을 해보면 제프리 건들락 이렇게 쳐보면은 딱히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나온 그 검색 결과도 대부분 연관도 없는 뉴스고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왜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지 약 한 10년 전 그 경제 전문지 메런즈에서의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제프리 건들락 아저씨가 누구냐? 59년생입니다. 나이가 꽤 많아요. 다트머스를 졸업을 하고 수학 그리고 철학 전공을 해서 숨마쿰 라디로 졸업을 했네요. 근데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예일에서 수학으로 박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갑자기 드러머가 되겠다고 갑자기 떠났다가 몇 번 방황을 그렇게 하고 이제 자산운용 업계로 들어왔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딱히 범상치 않은 프로파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Look, I have a gift, or some would say a curse, of being able to have stunning insight into the reality of markets and the economy. I don't know where my ideas come from. Maybe it's the fact that I'm obsessively regimented in my analysis, borderline autistic. 나는 정말 나같이 분석을 하는 사람이 없다. 거의 자폐급 수준으로 집착을 하면서 analysis를 한다. Whether it's a bond selection or asset allocation, we can do it better than just about anybody else in the world. 아니 어떻게 이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런 자신감인가 이제 한번 보면은 커리어를 보면은 뭐 이런 말 해도 넘어갈 수 있을 수준이긴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예전에 이 Trust Company of the West라는 회사
회사에서 한 20년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 그 회사의 대표 상품격이었던 거의 뭐 flagship 펀드였던 TCW Total Returns Bond Fund라는 상품을 거의 120억 달러 규모, 사실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펀드가 10년 동안 전체 펀드 상위 2%에 드는 만큼 이제 펀드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거기 있다가 한 2009년도에 뭐 어떠한 이유로 fire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흔한 일이라서요. 이제 월가에서 이제 여기저기 펀드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자기 펀드를 차리죠. 그래서 이 더블라인이라는 곳을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큰 회사로 성장을 시켰는데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This particular 인터뷰 당시가 2011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45억 달러 자산이었고 AUM이, 그리고 지금 성과로만 보면은 그때 당시 채권 펀드 91개를 모두 다 능가하는 이런 성과 수익률도 보였고요. 참고로 이 사람의 지금까지 annualized returns를 보면 한 16.6%,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주식 펀드도 이렇게 나오기 힘든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신채권왕이라고 부르는 게 원래 원조가 따로 있어요. 또 여기도 원조 채권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빌 그로스라는 이 사람인데, 이제 누적 그 펀드 수익률이 annualized returns가 한 8%대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번킹의 타이틀을 물려받을 만한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건들락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전문 분야가 이제 모기지 상품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보면은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잘 플레이했던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뭐 2006년부터 이제 모기지 리스크를 거론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페니메이, 프레디맥 이런 이제 정부보증 증권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리스크를 뭐 줄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헐값으로 모기지를 사들여서 대박을 친 그런 사례인데, 뭐 그런 걸로 보면은 뭐 잘난 척 인정. 최근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좀 채권 위주로 이제 편성하는 편이기도 한데, 채권 중에서도 이제 모기지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픽스드 인컴 펀드로 이렇게 16.6%, 또 이거 annualize 하면 더 클 수도 있구나. 이런 수익률을 올린 거 정말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10년 전에 4.6 billion 규모의 펀드를 23배 정도 되나? 이 정도로 크게 키웠으니까 본드 킹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처럼 이렇게 픽스 인컴을 하고 이제 매크로를 잘 이해하려면 이제 봐야 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죠. 이제 선행 지표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이 보완해냈다고 주장하는 이 독특한 지수가 있습니다. It's called the copper gold ratio. 그 레이시오 자체만 보면은 구리 1온스를 살 수 있는 금 온스를 말하는 건데, 이게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지표로 쓰이냐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나 이제 매크로적으로 이제 굉장히 디스트레스된 상황에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금이잖아요. 그럼 이런 금 가격하고 가장 베이직한 이 산업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선행지수로 많이 여겨지는 이 구리 가격, 이 금 가격과 구리 가격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10년물 국고채의 흐름과 같이 비교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금에 비해서 구리 가격 상승이 높으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장기 국고채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도 이 사람이 언급한 적이 있는데 copper gold ratio가 낮기 때문에 지금 적정한 국채 금리 수준도 낮아야 한다는 막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매수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임플라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재밌는데, gold versus copper, 자 대략적인 그 트렌드를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coppe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volatile하고 더 sensitive하죠. 지금 10-year US Treasury bond하고 이 copper to gold ratio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 highly correlated 된 인덱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준금리나 이제 마켓 시장금리에 대해서 쓸모 있는 선행지수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고, 이 사람이 되게 자주 말해요. It's only one indicator, but one that has been particularly useful. Gold copper ratio suggests that the 10-year treasury fair value yield is below 2%. 그래서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는 게,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특이한 애널리시스를 하기도 하고, 다른 자산군에 있어서도 투자 근거나 이제 원칙이 나름 확실한 사람이에요. 2020년 인터뷰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20년 3월 폭락장 전에 치폴레 숏을 쳤다고 했다가 이제 커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 6개월 동안 3배 이상 올랐다고 하면서 그거를 보고 이건 진짜 주식이 미친 거다, 자기 이제 분석이 잘못
된 건 아니다. 어떻게 PE 레이시오가 150이 될 수가 있냐라고 합니다. It's a lot of tacos 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까 그 S&P 그 하락이 베팅을 하면서 소설 쳤던 것도 사실 그 PE 레이시오 기준으로 너무 높다. 이게 멀티플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냐라는 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많이 내밀면서 자기 분석에 대해서 백업을 하기도 하고, 뭐 사실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도 이제 여기저기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뷰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본 스스로도 한 70% 정도만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때 어떠한 분석을 했고 이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포지션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실패를 했다라면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요즘 에셋 클래스를 불문하고 이제 살아남는 섹터가 거의 없는 시장이기도 한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낸다는 이 bearish sentiment 지수라는 게 있대요. Bank of America made it up. 어쨌든 이 차트를 보면은 지난 90년대 그리고 2008년 이후 거의 최악으로 치닫는 개인 투자자들 심리를 나타내는 이 bearish indicator인데, 지금 그래서 상황이 장난이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equity 펀드에서 가장 많은 withdrawal이 있었다고 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equity 펀드에서만 거의 $7 billion,가 유출이 되었고, 이제 유입된 거는 거의 없고 equity 쪽으로는, 그리고 현금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도 주식에 대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이제 주식을 좀 축소하고 단기적으로는 채권을 선호한다는 투자자 매몰을 돌리지를 않나. 블랙록 Head of Portfolio Solutions라는 사람이 나와서 Fixed Income will be back with a bang 이라는 말을 하질 않나. 그리고 그나마 그동안 이제 월스트리트 볼, 시장 강세론자였던, 그리고 월스트리트 볼 중에서도 대표 주자였던 JP 모건까지 나와서 요즘은 클라이언트들한테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채권을 편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정크 등급보다 투자 이제 IG 그레이드 펀드를 좀 강력하게 선호를 하는 편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블룸버그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신나게 떠들고 있네요. 지금 마켓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디스토리 되고 있어서 진짜 하다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봤던 60-40 포트폴리오까지 재조명되면서 지금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60-40 포트폴리오가 quarterly gain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배당률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회사채도 아니고 국채 수익률에 비해서 웬만한 배당주 저리 가라는 이 국채 수익률을 봐라라는 이런 차트도 있고, 지금 스프레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스프레드가 치솟고 있죠. 지금 이 흰색 라인을 보시면 흰색 라인 차트가 S&P 500 기업들의 forward dividend yield 배당률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이고, 이제 보라색이 이 스프레드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국채 수익률만큼도 못하는 이제 S&P 500 평균 배당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금리 인상 사이클도 있고, 모기지금리 벌써 지난주에 한 7% 넘었다고 하죠. National Average가. 그리고 이제 경기 사이클 같은 측면에서도 보면은 경기 부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빚을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시작을 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제 매크로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부채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 두 개의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글로벌 자본시장 표예요. 이제 2021년 기준 전체 캐피털 마켓 이슈언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 trillion, 그리고 채권이 $27 trillion. 27 trillion,은 뭐야? 한화로 한 3경 7천조 말을 가는 건가요? 규모가 넘사. 또 이제 2020년 4월 글로벌 주식시장 시총하고 2019년 3분기 글로벌 부채 총량을 비교해 보면은 89.5 trillion 그리고 253 trillion, 이제 부채 규모가 훨씬 더 큰 게 보이는데, 흔히 접하는 주식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채권 시장이고, 매크로랑 가장 이제 연관이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훨씬 더 깊은 상품이 채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채권왕 이야기와 함께 간단히 다뤄봤습니다.